지금 세계 무역 무대에 충격적인 보고서가 등장했습니다. 48시간 안에 서버와 전기차, 인공지능이 동시에 멈출 수 있다는 경고였는데요. 그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싱가포르 출신 무역 전략가 린웨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외환위기로 부모의 사업이 무너지는 걸 지켜봤던 그는 같은 시기 한국이 무너질 듯 하다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경험은 그의 인생을 바꿨고 20년 뒤 그는 세계 회의장에서 한국은 위기마다 강해지는 유일한 나라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의 관세를 매겨도 예외를 줘도 모두가 무너진다는 진퇴양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만약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린웨이입니다. 42살 싱가포르에서 태어나 20년간 국제통상 전략가로 살아왔어요. 지금 이 순간 제네바 국제회의장에서 저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발표할 내용이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들 폭탄 선언이기 때문이죠. 회의장 천장의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어요. 그 아래 200여 명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각국 통상 담당자들의 정장 소매에서 반짝이는 커프스 단추들, 다국적 기업 CEO들이 테이블 위에 올린 몽블랑 만년필들,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두꺼운 안경알이 조명을 받아 번쩍거려요. 에어컨이 내뿜는 차가운 바람소리만 웅웅거리는 정적 속에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이 떠올랐어요. 웨이야, 우리 같은 작은 나라 출신은 세계 무대에서 들러리일 뿐이다.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는 그 말이 운명처럼 여겨졌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작은 점 하나일 뿐이야. 그런 말들이 제 가슴 깊숙이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 앞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 뭉치를 바라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자료들은 지난 3년간 밤낮 없이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물이에요. 각국의 무역 데이터, 산업 의존도 분석, 공급망 취약점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충격적인 보고서 하나를 공개하려고 해요. 제목은 48시간 안에 세계가 멈춘다입니다. 첫 문장부터 장내가 술렁거렸어요. 프랑스 대표단석에서는 누군가 물컵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고 독일 쪽에서는 급히 메모를 적는 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 대표의 두꺼운 눈썹이 찌푸려지는 게 보였고 중국 측 인사들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2000년대 초 부모님의 작은 무역업체가 아시아 금융위기로 무너져 내릴 때 저는 15살이었어요. 그때 텔레비전 뉴스에서 본 한국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으며 무너지는 듯 보이던 그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목격했거든요. 아버지는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웨이야, 한국도 결국 큰 나라들의 손바닥 아니구나.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매일 밤 인터넷으로 한국 경제 뉴스를 찾아보며 놀라운 회복 속도를 지켜봤습니다. 삼성과 LG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현대가 자동차 강국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작은 나라라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무역 전략의 모든 상식이 무너질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한 톤 높였어요. 회의장 곳곳에서 들려오던 속삭임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영국 대표는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고 있었고 일본 측 인사는 긴장한 듯 넥타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관세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약점의 중심에 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도 말이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호기심 반, 의구심 반의 표정들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에 차 있는지를요. 내가 본 한국은 위기마다 더 강해진 나라였습니다. 이 한 문장이 떨어지자 회의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제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늘 작은 존재였어요. 키도 작고 목소리도 작고 꿈도 작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태어난 나라 싱가포르도 세계 지도에서는 점 하나에 불과했거든요. 9살 때였나요? 초등학교 지리 시간에 선생님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저는 한참을 찾아도 싱가포르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너무 작아서 말이죠. 옆자리 친구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린웨이, 너네 나라는 쌀알만 해서 안 보이나 봐. 그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웠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싱가포르는 작았으니까요. 교실 안 20명의 아이들이 모두 저를 보며 웃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작아요?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 한숨이 섞여 나왔어요. 왜야, 세상은 큰 나라들이 지배하는 거란다.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 말이야. 우리 같은 작은 나라는 그저 틈새에서 살아남는 게 전부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작은 나라는 영원히 작을 수밖에 없다는 숙명 같은 것 말이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작은 나라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건가? 아버지는 작은 무역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농산물이나 섬유 제품을 중개하는 일이었어요. 사무실은 차이나타운 근처의 낡은 건물 2층에 있었는데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오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현지 은행에서 텔러로 일하며 가게를 도우셨죠.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돌아오는 힘든 하루였어요. 우리 가족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그저 먹고 살 걱정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가끔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웨이야, 우리는 큰 꿈을 꾸면 안 된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지혜란다. 하지만 1997년 제가 15살이 되던 해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7월 2일 태국 바트화가 폭락하면서 시작된 위기의 파도가 동남아시아 전체를 휩쓸었어요. 우리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무역업체는 한 달 만에 문을 닫았어요. 거래처들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외상값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거든요. 베트남의 쌀 수출업체, 태국의 섬유 공장, 말레이시아의 파묘 회사들이 모두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던 은행도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어요. 하루아침에 우리 가족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말씀하셨어요. 왜야, 봤지? 작은 나라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큰 나라에서 바람만 불어도 우리는 나뭇잎처럼 날아가 버린다. 그때 저는 매일 밤 텔레비전 뉴스를 봤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경제가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지켜보면서 말이죠.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하루에 40%씩 떨어졌고 말레이시아 링깃도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이었습니다. 11월 20일 한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사실상 경제 주권을 내준 셈이었죠.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금반지를 모아 나라에 바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작은 나라들은 위기 앞에서 무력하구나.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이 쓰러지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IMF 프로그램을 받아들인 지 2년이 지나자 한국은 빠른 속도로 회복했어요. 삼성과 LG가 세계 전자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현대자동차는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인터넷 카페에 가서 한국 관련 기사를 찾아봤어요. 영어로 번역된 한국 경제 뉴스들을 읽으며 놀라워했습니다. 아빠, 한국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IMF 위기를 이겨내고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왜야, 착각하지 마라. 한국도 결국 미국이나 일본 같은 큰 나라들의 그늘 아래 있는 거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매일 밤 한국 경제 뉴스를 찾아보며 놀라운 회복 속도를 지켜봤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무역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된 계기 말입니다. 대학 졸업 후 싱가포르 통상청을 거쳐 맥킨지 아시아 지역 무역 전략팀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세계 각국의 관세 정책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연구 끝에 완벽한 관세 전략 모델을 완성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여파,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도입,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규제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한 정교한 모델이었거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마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유럽 시장으로의 우회 수출이 13%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물가 상승률은 1.7%에 머물 거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출이 30%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정확했어요.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톤당 50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면 저탄소 제품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고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은 10% 감소할 거라는 시나리오였어요. 모든 수치가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효과도 예상 범위 내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겠지만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3년 내에 정상화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예측은 들어맞았거든요. 각국 정부와 다국적 기업들이 저의 보고서를 높이 평가했어요. 린웨이의 관세 전략 모델은 세계 무역 질서 안정화의 핵심 도구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국제회의마다 제 분석 자료가 인용되었고 여러 나라의 통상 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어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더 세밀하게 입력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관련 수치들이 계속 모델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70%였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더 심각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밤늦도록 사무실에 남아서 재계산을 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 두 품목의 수출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 생산이 멈추고 서버가 다운되고 전기차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기술 독점도였어요. 단순히 생산량이 많은 게 아니라 핵심 기술까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3나노 공정 기술,
LG화학의 NCM. 양극재 기술 같은 건 다른 나라에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완벽한 관세 전략 모델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요. 한국이라는 변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중견국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변수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것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숫자로는 완벽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제가 3년간 공들여 만든 관세 전략 모델은 한국이라는 단 하나의 예외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입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향해 리모컨을 들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나자 회의장 곳곳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마이너스, 한국 70.3%. 빨간색으로 강조된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그 옆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로고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 숫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러분,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의 핵심 부품 10개 중 7개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독일 대표단석에서 누군가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프랑스 쪽에서는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세계 주요 도시들의 데이터 센터 분포도였습니다.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도쿄, 싱가포르의 거대한 서버 건물들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설명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모두 이 데이터 센터들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버들을 구동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모두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미국 대표가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닫기 시작했어요. 중국 측 인사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 하나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의 40%가 타격을 받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이천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서버용 메모리 공급이 즉시 30% 줄어들어요. 영국 대표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집중하고 있었어요. 일본 쪽에서는 누군가 급하게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를 준비했어요. 더 심각한 건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세계 주요 반도체 회사들의 기술 격차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고 대만의 TSMC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어요. 삼성의 3나노 DRAM 기술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다른 회사들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2년은 걸려요. SK하이닉스의 고대 역폭 메모리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의구심 섞인 표정들이 점점 진지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AI 붐이 일어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다음 화면에는 챗GPT, 구글 바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등 주요 AI 서비스들의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들이 사용하는 서버의 메모리 용량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챗GPT 하나를 돌리는데 필요한 서버 메모리가 테라바이트 단위예요. 이 모든 메모리가 한국에서 나옵니다. 만약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중단된다면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서버와 AI의 심장이 모두 한국에 있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정적을 즐기며 다음 폭탄을 준비했어요. 이제 배터리 이야기를 할 차례였거든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그래프였습니다. 급격히 상승하는 곡선이 2020년부터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치솟고 있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려 보겠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그래프의 정점을 가리켰어요. 회의장 안의 모든 시선이 화면에 집중되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마이너스 80.2%. 이번에는 더 큰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테슬라, 폭스바겐, BMW, 현대차의 로고들이 화면에 나타나면서 그 아래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이름이 매칭되어 표시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라는 세 개의 이름이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들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거의 모든 전기차 브랜드가 한국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저는 테슬라 로고를 포인터로 가리켰어요. 일론 머스크의 회사조차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S, 모델 3, 모델 Y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모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에서 나와요. 심지어 테슬라가 자체 개발했다고 자랑하는 4277 배터리 셀도 한국 기술이 핵심입니다. 미국 대표단석에서 누군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독일 쪽에서는 급하게 동료와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폭스바겐 그룹의 모든 전기차 라인업 -ID, 3ID, 4ID, 5 포르쉐 타이칸까지 모두 SK온의 배터리를 사용해요. BMW의 iX, i4, i7도 삼성 SDI 제품입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나타났어요. BYD를 제외한 거의 모든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한국 배터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NIO, 샤오펑, 리샹 같은 신생 전기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국의 CATL이라는 거대한 배터리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모델에는 한국 배터리를 선택하고 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회의장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급하게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고, 일본 측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죠.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배터리 핵심 소재들의 공급망을 보여주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의 4가지. 주요 소재가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는지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배터리의 핵심 소재 4가지 중 3가지를 한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NCM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삼성 SDI의 실리콘 음극재 기술은 배터리 용량을 30%까지 늘릴 수 있고요. 저는 포인터로 각 소재의 시장 점유율을 가리켰어요. 숫자들이 모두 50%를 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강세를 보이던 전해질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추격하고 있어요. 동화엔텍과 천보의 고체 전해질 기술은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이 될 거예요. 영국 대표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생산 속도도 문제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공장들은 자동화 수준이 세계 최고예요. LG에너지솔루션의 오창 공장은 일일 생산량이 기가와트시 단위고 삼성 SDI의 천안 공장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였습니다. 만약 한국의 배터리 공급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는 당장 내일부터 생산량을 70% 줄여야 해요. 폭스바겐은 모든 전기차 라인을 중단해야 하고 BMW와 벤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들의 공장 분포도였어요. 빨간색 경고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조차 한국 배터리 없이는 하루도 못 갑니다. 이 한마디가 떨어지자 회의장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청중들의 충격적인 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잠시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200여 명의 얼굴에서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료와 급히 속삭이고 있었고 또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본국에 긴급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진짜 딜레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두 개의 갈래길이 나타났습니다. 왼쪽에는 관세 부과, 오른쪽에는 예외 적용이라는 글자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들이 지금 직면한 상황입니다. 한국에 관세를 매길 것인가 아니면 예외를 둘 것인가.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는 재앙이에요. 미국 대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하고 있었어요. 중국 측 인사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왼쪽 화살표를 포인터로 가리켰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 마이너스 한국에도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2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보죠. 화면에 나타난 건 도미노가 쓰러지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첫 번째 블록에 한국 반도체 가격 상승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다음 블록들에는 스마트폰 생산 중단, 서버 다운, 클라우드 서비스 마비, AI 개발 지연이라는 글자들이 순서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20% 오르면 스마트폰 한 대 가격이 최소 $100는 올라가요. 서버용 메모리는 더 심각합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비가 30% 이상 뛸 거예요. 프랑스 대표단석에서 누군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독일 쪽에서는 급하게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어떨까요? 전기차 한 대당 배터리 비용이 $5,000에서 $6,000로 뛰어오를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 모델 3 가격이 $40,000에서 $45,000가 됩니다. 소비자들이 과연 이 가격을 받아들일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른 한국 제품들을 중국 제품이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토록 견제하려던 중국의 기술 독점만 더 심화되겠죠. 이번에는 오른쪽 화살표를 가리켰어요.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한국에만 예외를 둔다면 말이에요.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시작되었어요. 세계 지도에서 한국만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만 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더욱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될 거예요.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경쟁사들은 가격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날 겁니다. 일본 대표가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기 시작했어요. 미국 쪽에서는 누군가 펜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세계 시장을 더욱 철저히 장악하게 될 거고요. 유럽의 노스볼트나 미국의 퀀텀스케이프 같은 신생 배터리 회사들은 경쟁할 기회조차 없어질 겁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어요. 이번에는 거대한 저울이 나타났습니다. 양쪽 모두 바닥으로 내려앉아 있었어요. 결국 어떤 선택을 해도 문제입니다. 관세를 매기면 여러분 나라 경제가 타격을 받고 예외를 두면 한국의 독점만 더 심해져요. 게다가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만 특혜를 주는 걸 가만히 놔둘 것 같나요? 영국 대표가 손을 들어 발언을 요청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파장이에요. 한국에만 예외를 두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일본도 대만도 심지어 중국까지 똑같은 대우를 요구하겠죠.
그러면 관세 정책 전체가 무너집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화면에 큰 글자로 한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무역전이 아니라 자폭입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정적을 즐기며 다음 폭탄을 준비했어요. 이제 한국의 위기 극복 DNA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였거든요. 저는 잠시 물을 마시며 회의장의 분위기를 살펴봤어요. 청중들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과 함께 의문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고 또 어떤 이는 동료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한국도 결국 작은 나라 아닌가? 압력을 가하면 굴복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한국의 지난 25년간 주요 위기들을 정리한 타임라인이었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빨간색 점들로 표시된 위기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압력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빨간 점을 포인터로 가리켰어요. 1997 아시아 외환위기라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한국은 어떻게 했나요? 금 모으기 운동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외화를 모았고 재벌들은 구조 조정을 통해 체질을 바꿨어요. 그 결과 2000년대 초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인상적이었다는 기색이 읽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두 번째 점을 가리켰어요. 2016-2017- 사드 보복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해서 경제 보복을 가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중국 관광객 방문을 금지하고 한류 콘텐츠를 차단하고 롯데마트를 폐점시켰어요. 당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했죠. 중국 대표단석에서 누군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한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렸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는 동남아시아와 남미로 진출했고 관광업계는 일본과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집중했습니다. 오히려 시장 다변화의 계기가 되었어요. 세 번째 점이 나타났어요. 2019-2022- 일본 수출 규제라는 글자였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규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말이죠. 일본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일본 대표가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후성 같은 한국 소재 업체들이 급성장했습니다. 결국 일본 기업들만 시장을 잃었죠. 네 번째 점을 가리켰어요. 2020-2021-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때는 어땠을까요? 전 세계가 봉쇄되고 공급망이 무너졌을 때 한국은 K방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이오 헬스,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의문 섞인 시선들이 점점 경외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한국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바꿔왔어요. 압력이 강할수록 더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나라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GDP 성장률과 기술혁신 지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였는데
위기 시점마다 오히려 급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DNA예요. 외부 압력에 굴복하는 대신 그것을 극복할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거죠. 삼성이 애플을 따라잡은 것도,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시장을 장악한 것도, LG가 배터리 강자가 된 것도 모두 이런 과정을 통해서였어요. 영국 대표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집중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쪽에서는 급하게 매물을 젓고 있었습니다. 압력은 곧 한국의 성장 촉진제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떨어지자 회의장에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정적 속에서 다음 폭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정말 핵심을 들춰낼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끄고 청중들을 직접 바라봤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이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분석 자료였어요. 회의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 보고서에 집중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저는 G20 국가들의 통상정책 자문단에 한 통의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제목은 글로벌 관세 정책의 맹점과 해결책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펼치며 특정 페이지를 찾았어요.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진 문장이 보였습니다. 세계 무역 질서에서 한국은 예외이자 변수다. 기존 관세 정책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국가다. 그 순간 회의장 곳곳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미국 대표가 동료와 급히 속삭이고 있었고 중국 측에서는 누군가 휴대폰으로 급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각국 정부들의 반응을 알고 싶으신가요? 저는 보고서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각국의 공식 답변서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답변 - 한국은 우방국이므로 협력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중국 정부의 답변 -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일본 정부의 답변 - 지역 내 안정을 위해 한국과 대화를 지속하겠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보세요. 아무도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 한국 문제를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대표가 손을 들어 발언을 요청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올해 들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 문서들을 꺼냈어요. 지난달 날짜가 찍힌 기밀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통상대표부에서 내부 검토 보고서가 나왔어요.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한국 반도체 의존도 축소 방안이었습니다. 5월에는 중국 상무부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회의장의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았어요. 각국 대표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예요. 6월에 나온 그린딜 정책과 아시아 배터리 공급망 보고서에서 한국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시나요?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라고 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탁 닫으며 청중들을 둘러봤어요. 결국 여러분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한국은 압박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나라라는 것을요. 일본 대표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비틀고 있었어요. 독일 쪽에서는 동료들끼리 작은 목소리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식 정책은 여전히 한국을 일반적인 중견국 취급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모순이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각국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한국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예요. 영국 대표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긴장한 기색을 보였어요. 프랑스 쪽에서는 누군가 물컵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준비했어요. 답이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이 회의장에 떨어지자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세계 지도였지만 일반적인 지도와는 달랐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굵은 빨간 화살표가 그어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다른 나라들이 어둡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현재 상황이었어요. 이제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만약 한국이 중국과 손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미국 대표가 의자에서 몸을 벌떡 일으켰어요. 일본 측에서는 누군가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포인터로 화살표를 가리키며 계속했어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예요. 하지만 핵심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에서는 한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반대로 한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과 원자재가 필요하죠.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 잠재력을 보여주는 수치들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중국의 제조 능력이 결합되면 세계 전자제품 시장의 90%를 장악할 수 있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손잡으면 테슬라조차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독일 대표가 동료와 급히 속삭이고 있었어요. 유럽연합석에서는 누군가 휴대폰으로 긴급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기술 혁신 속도예요. 화면에 나타난 건 연구개발 투자 규모와 특허 출원 건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한국과 중국을 합친 수치가 미국과 유럽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풍부한 자금과 한국의 기술력이 만나면 AI, 양자 컴퓨터, 바이오 기술 모든 분야에서 서방을 앞설 수 있어요. 이미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최근 뉴스 헤드라인들을 보여주었어요. 삼성이 중국의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늘리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중국 시안 공장 투자를 확대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전기차 회사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들의 표정에 미묘한 만족감이 스쳤어요. 반면 미국과 유럽 측은 점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가장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했어요. 만약 이 두 나라가 독자적인 경제권을 구축한다면, 달러나 유로가 아닌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든다면, 서방의 경제 제재가 아무 소용 없어지겠죠. 화면에는 새로운 지정학적 지도가 나타났어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경제권이 형성되어 있었고, 미국과 유럽이 상대적으로 작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 경제권에 합류할 거예요.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 그리고 동남아의 제조업이 결합되면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영국 대표가 급하게 메모를 적고 있었어요. 프랑스 쪽에서는 누군가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건 한국이에요. 중국이 아니라 말이죠. 레이저 포인터로 한국을 가리키며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손잡기로 결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세계 질서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미국 중심의 패권도 유럽 중심의 가치 체계도 모두 흔들리게 돼요. 저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세계 패권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200여 명의 청중이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제 임무를 완수했다는 만족감을 느꼈어요.